이번 시간에는 사람 그리고 세상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사람과 세상 변화는 왜 봐야 되냐 보시면 앞서 보셨던 부분은 기술과 기술 혁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사람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변화너머라는 책을 쓰기 전에는 원래 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해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아쉬웠던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중간에 사람이 빠졌었거든요. 결국 기술에 대한 부분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원하는 기술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사회도 결국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인터랙션을 하면서 바꿔가는 어떤 결과물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40년까지 세상의 주류가 누구일까요? MG 세대인데요. 아직까지 Z가 이게 많이 익어서 제가 Z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MZ 세대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마트폰 이후 넘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세대가 이미 무럭무럭 성장하고 그리고 사회의 주류인으로 다가서고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MZ세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M세대, PC방이라는 엄청난 인프라를 통해서 PC를 통해서는 디지털을 너무 편리하고 안심하고 그냥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세대가 바로 M세대죠. 그 다음에 Z세대, 스마트폰을 통해서 디지털 세상을 마치 현실처럼 느끼면서 생활해온 세대가 바로 Z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분석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현상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를 분석할 때는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를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M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부모님이 베이비 부모 세대거든요. 근데 이 부모님의 성향을 완전히 배척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베이비 부모가 일하고 조직에 충성하는 그런 세대였다면 M세대는 부모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일과 조직 말고요, 나 개인, 개인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나도 잘 드러내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베이비 부모가 잘 살기 위해서 아끼고 자산을 모아야 된다, 이게 진짜다 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보니까 M세대가 부모 세대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하게 소비하면서 그 자산 소유보다는 많은 경험하고 그리고 공유하면서 사람들과 생활하는 부분에 훨씬 더 선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베이비 부모가 과정보다는 결과가 최고지 라고 하면서 교육을 해왔던 것 같은데 M세대는 부모 세대 보면서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과정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에 좀 더 관심을 갖는 첫 번째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Z세대 보실까요? Z세대는 부모님이 X세대가 대부분이겠죠. X세대, 유사일 이런 세대가 없는 것처럼 권력과 직업에 대한 기대가 엄청 낮았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Z세대는 권력과 직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좀 다른 방식이겠죠.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유명인이라는 기존과 다른 형태의 권력과 유명세를 선호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 사실 X세대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X세대,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교수님들과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존 세대 관점에서 MZ세대가 어떤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들으시는 MZ세대 학생 여러분들은 진짜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기존 세대의 특징을 저는 세 가지로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sit and listen, 닥치고 앉아서 들어라.
예, 커리큘럼 센터드. 딴 거 하지 말고 시키는 거나 잘해. 예, 클로즈드 북 exam. 야, 딸딸 외워. 지식이, 딸딸 외운 지식이 네 경쟁력이야. 라는 시대에 저희가 살아왔었거든요. 예, 하지만, 예, 이미 MZ세대 어떻습니까? 유튜브 통하면 예, 한국 1타 강사를 넘어서 글로벌 세계 최고의 사람들도 예, 유튜브 보면서 강좌를 들을 수 있고요. 강의할 때 또 예, 그 댓글 달면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마음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은 또 세 가지. 예, 트랜시, 한번 보고, 한번 해보지. 라는 관점. 예, 쉽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러너 센터드. 예, 시키는 거 말고요. 내가 찾아서 마음만 먹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예, 유튜브 보면 세계의 모든 지식이 있고요. 뭐 조금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예, 뭐 어디든지 네이버 지식인도 있고요. 물어볼 때 엄청 많아요. 즉,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세대. 그리고 오픈북 exam. 생각하면서 딸딸려는 지식 필요 없어요. 왜냐? 스마트폰 딱 켜보면 예, 외울 필요 없거든요. 생각하는 세대 라는 관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 이들 MZ세대 뭐 물론 예전 뭐 태초부터 요즘 것들은 쯧쯧쯧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기존 세대와 MZ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MZ세대가 빨리 포기하고 이런 관점이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MZ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빨리 포기해야 돼요. 왜냐?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빨리 바뀌고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빨리 배우고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그 엔트리 베리어나 엑싯 베리어가 훨씬 더 낮고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고 빨리 배워서 내 거 찾아가는 게 사실상 MZ세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향후 점점 더 바뀌는 시대에 예전처럼 닥치고 앉아서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기존 세대가 앞으로 살기는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MZ세대 이해는 못하더라도 보면서 배워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MZ세대 이미 약간 느낌이 오죠? 스멀스멀 뭔가 새로운 걸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다라는 느낌 오시죠? 그 부분에서 MZ세대의 특징 조금 더 딥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Z세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게이머다. 두 번째, 디지털 네이티브, 즉 디지털 원주민이다. 세 번째, AI, 그리고 IoT 등과 같은 로봇과 이미 공존하는 세대다 라는 관점이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앞서 보셨던 XIA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라는 부분에서 접근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게이머다. 저희 같은 시대는 선생님한테 혹은 신문 혹은 서점 가가지고 찾고 해서 못 찾으면 못 배우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MZ세대는 첫 번째 게이머인데 게임이 일상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보시는 마인크래프트라는 부분으로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 온라인 레고예요. 오프라인 레고는 그냥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조립하면서 내 혼자 노는 거겠죠. 하지만 마인크래프트는 온라인에서 레고처럼 블록을 쌓아서 쌓으면서 글로벌 친구들과 함께 연결돼서 이거 했을 때요, 얘기를 MZ세대 그 마인크래프트를 많이 하는 조금 이제 Z세대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영어 안 배웠잖아요. 안 배우더라도 신경 안 써요. 딱 스마트폰 딱 틀고 구글 트랜슬레이터 누른 다음에 한글로 딱딱딱 치고 난 다음에 혹은 말로 한 다음에 영어로 하거든요. 대신에 그 밑에 보면 또 한글로 어떻게 읽으면지 나와요. 그거 그대로 읽거나 쳐가지고 자기 할 말 다 하거든요. 방법 뭐 찾으면 되니까 그냥 영어에 대해서 부담감 없이 그냥 번역기 눌러서 막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뭔가 내가 조금 더 튀고 싶다, 잘하고 싶다 이러면 우리 코딩 컴퓨터 어렵다고 무조건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코딩 좀 하다가 모르겠잖아요. 유튜브에다가 하는 법 치면 또 나와요. 따라 하다 보면 늘어요. 스스로 코딩도 배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어떡합니까? 막 뭔가 스토리 만들어서 뭔가 얘기하려고 할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마인크래프트를
녹화해가면서 거기다 목소리도 넣어가면서 봉준호 2세들, 주니어들처럼 스토리를 직접 만들면서 좀 난 친구들은 거기다가 밑에다가 자막까지 넣어가면서 글로벌로 막 잘난 체 하면서 친구들과 얘기하는 그런 세대들이 사실상 MZ세대인 것 같습니다. 마인크래프트, 그 다음이 로블록스가 사실상 메타버스로 가장 주목받았던 회사이긴 한데, 저게 조금 더 뭐가 다르냐? 그러면 개인이 만들었던 창작물을 거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릴 시절에 거래하는 거는 이제 굿을 이렇게 해서 주고받거나 이기거나 이건데, 여기는 내가 직접 만든 디지털 재화를 다른 사람한테 팔고 돈도 받을 수 있는 등 이미 게임 속에서 디지털 경제 활동과 경제 거래 활동을 배우고 실행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 게임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세대가 사실상 MZ세대이기도 하고요. 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미리부터 할 수 있다는 부분. 그 조금 더 나오면 뭡니까? 게이머는 혁신가거든요. 세상에 나와 있던 새로운 기술 혁신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먼저 접목되는 게 게임이에요. 우리 현실에서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시간 낭비고 비용 많이 든다, 실패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게임요 쉽게 죽거든요. 죽으면 뭡니까? 또 시작하면 되거든요. 차 아프라 다시 시작하고, 이게 재미없으면 또 다른 게임 하고, 막 뭔가 계속 도전하는 거거든요. 좀 그래도 그런 다음에 여기 IoT나 아니면 새로운 기기들 이런 거 하더라도 재밌으면 한번 해보거든요. 그것처럼 게이머는 혁신가이기 때문에 MZ세대들은 새로운 것들을 재밌게 그리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이 일상인 새로운 세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과 함께 라는 부분이고,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예를 드는 게 그거잖아요. TV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넘기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Z세대고요. 또 재미있는 부분이 이런 XR 기기도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보려면 매뉴얼부터 보고 한번 연결시켜주면서 위아노라 가면서 막 고민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해요. 한번 주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큘러스 딱 사가지고 주면요, 한번 쓰고 그 다음에 한번 연결시켜보고, 모르겠잖아요, 그냥 유튜브 찾아보고 쿵짝쿵짝 우리 세팅하는 수준에 이미 놀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모여도 그냥 다 스마트폰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바른 현실에 있지만 눈하고 마음은 다 디지털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세대가 새로운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저도 배우고 있는 부분이 저 책에 있거든요. 자, 디지털이 일상인 새로운 세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점점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디지털이 불편해, 현실하고 안 닮아서 아날로그가 제일 직관적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현실과 같은 디지털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진짜 현실같이 디테일하게 뭔가를 구현하려고 기술만 막 빠져 있거든요.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제 책에도 적어놨지만, 제가 조금 제 조카를 통해서 느꼈던 부분이, 지금 이제 곧 초등학교 들어가는데요. 한 2년 전에 재밌는 경험을 했던 게 저한테 되게 인사이트풀 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진짜 기술로 현실과 같은 디지털을 구현해야만 될까? 라는 첫 번째 인사이트를 준 게 이제 제 조카긴 합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여동생 집에서 조카랑 같이 둘이 있어서 같이 얘기하고 있다가 보니까 조카가 저한테, 삼촌, 나 KTX 타고 부산 갈래? 부산 가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겠죠. 부산 갈래? 부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우리 세대는 딱 그러잖아요. 이미 스마트폰은 너무 익숙하니까. 첫 번째 동작은 똑같았어요. 둘 다 스마트폰을 딱 들어요. 두 번째 동작은 앱 버튼을 누르는데 다른 앱을 눌러요. 저는 KTX 예약이, 조카 데리고 이제 데려가면 좋을 거니까. 근데 제 조카는 유튜브 앱을 키더라고요. 유튜브 앱에다가 글자를 못하니까 여기 그 음성 버튼을 딱 누른 다음에 부산 KTX 딱 누르니까 벌써 뷰수도 엄청난 것도 많고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2시간 반 동안
KTX 타고 가는 그 바깥의 배경, 그리고 절컥 하는 백색 소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예, 2시간 반 동안 있다가, 예, 삼촌 나 KTX 타고 부산 갔다 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기술이 아니라 이미, 예, MZ세대들은 뭐 그 M세대는 제가 아닌 거 같은 건 맞는 것 같은데, Z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현실 디지털 그 자체를 그냥 현실처럼 느끼는 그런 세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주도 혹은 부산의 관광 쪽 관련된 분들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관광, Z세대가 다 컸을 때는, 예, 이게 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깥에 공기 좋고 경관 좋고 하는 것보다도, 예, 유튜브가, 예, 집에서 보는 게 편한지 좋은지, 예, 제주도에서 유튜브 보는 게 좋은지 편한지, 사실상 이게, 예, 어떻게 보면 관광 산업에 미치는 그런 위협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집에서, 예, 유튜브 보는 게 제일 좋으면 안 가도 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산업 관점에서 기술도 봐야 되겠지만 결국 사람, 예, 새로운 세대들의 속성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AI, IoT와 소통하는 일상인데, 말씀 뭐 시야, 예, 시야가 그렇죠? IoT, AI 이미 MZ세대들은, 네,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일부는 같이 살죠. 예, 챗봇, 예, 카카오톡이나 라인 뭐 그걸 통해 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챗봇이었네. 놀랄 때도 있잖아요. 예, 이미 우리도 적응하는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 또 재밌는 부분이, 예를 들면 또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제 와이프의 그 외조카 쪽인데 미국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주 어린애인데 그 어린애가 어린 이야기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재밌는 게, 또 다른 애라고, 그리고 이미 우리도 이미 적응하고 있는데 이렇게 달라졌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 미국에 사는 여자 조카애가 디즈니의 모아나라는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한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기기를 배우는 관점에서는 TV를 켜는 법, 그 셋탑박스를 켜는 법, 셋탑박스를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법, 그리고 리모컨을 통해서 셋탑박스에서 모아나를 찾는 법, 그리고 모아나를 찾고 결제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하는 법까지 다 하나씩 다 배워야 되거든요. 예, 이거를 사실상 배우고 학습하고 실행했던 게 우리 세대라고 한다면, 예, 요즘 세대들은 그냥 집에 들어와서 알렉사는 저기 그 아마존의 스마트 스피커거든요. 알렉사 turn on 모아나 라고 하면 이거 싹 없이 그냥 모아나가 딱 뜹니다. 예, 그런 것처럼 사람이 아닌 스피커와, 예, 불편하게 조작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듯이 같이 얘기하고 노는 세대가 이미 Z세대, MZ세대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반려묘도 있겠지만, 예, 이미 집에 보시면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 가지고 대화도 하고, 예,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단순히 그 일적인 측면에서 로봇이 아니라 감정적인 로봇, 예, 안고 있으면 편안해지는 로봇, 이런 부분들이, 예, 조금씩 이제 어린 세대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예, 이미, 예, MZ 세대들은, 예,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XR과 AI, IoT를 받아들일 것, 그리고 이미 AI와 IoT는 받아들이면서 공존하고 있는, 네, 그런 세대가 바로 MZ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앞서 살펴봤던 AI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미 MZ 세대들은 AI와 IoT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살 세상을 위해서, 네, 미리 사람은 사람답게 라는 부분에 대한 철학, AI와 IoT는 AI와 IoT답게 라는 철학 관점에서 제도, 규제, 법규, 교육 등등을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예, 지금 그 자라나고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이제 서포팅해야 되는 이 다른 세대들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자,
보셨다시피 MZ세대가 시야 세상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까지 봤었고요. 그러면 그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린데, 생활 혁신, 메타버스 일상, 사회 혁신, 원격 사회. 굳이 대도시에 모여서 속닥속닥하게 살 필요 없이 사람답게 널찍하게 사는 사회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 관점에서는 데이터 경제라는 부분이고요. 자, 메타버스 일상. 사실상 메타버스 일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일상은 디지털인데 현실과 구분이 없거나, 혹은 이제 우리 삶이 현실보다 디지털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 이미 우리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보다 전화기 들고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잖아요. 이미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좀 더 강화되고 고도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사실상 메타버스 일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메타버스 요즘 핫하죠. 메타버스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닐 스티븐슨이라는 SF 작가가 그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언급된 용어고요. 그리고 그 스티븐슨은 그 소설에서 아바타들이 활동하는 무대를 메타버스라고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구현을 했어요. 즉 뭐냐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부분을 보시면 요즘 들어서는 코가 걸면 코걸이, 귀 걸면 귀걸이처럼 다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럴 수 있느냐라고 보면 현실 말고 다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의상으로 보면 메타는 사이에, 넘어서 라는 부분이고요. 버스는 유니버스, 발 딛고 있는 세상. 그래서 발 딛고 있는 현실이 아닌 모든 것들은 사실상 메타버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플러스 원, 메타버스. 요즘 세대들은 아주 새롭을 수도 있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이미 한번 확 휩쓸었던 용어거든요. 근데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면서 있고요. 저기 세컨드 라이프에서 이미 재밌게 연애도 하고, 집도 짓고, 집도 사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요, 직업도 갖고요. 그러다가 부동산이, 그러니까 세컨드 라이프가 막 컸다가 이제 재미가 없어지면서 부동산도 폭락하면서 소송도 걸고요.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것들 다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거기서 또 재밌는 부분이 그 린든 달러라고 하면서 내부에 있는 화폐도 있어서 경제 활동도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주목을 받네요. 그랬을 때 제가 살펴봤던 부분이 뭐냐면, 자, 메타버스 2000년대 초반에 한번 난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그 세컨드 라이프가 시작된 게 2003년, 그리고 많이 활성화됐던 게 2006년. 그때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에 관련된 좀 공부가 됐었거든요. 그때 정의된 메타버스를 가지고 지금 살펴보니까 좀 아닌라기보다는 지금 용어에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용어로 정의하면 뭘까? 메타버스 2006년도에 글로벌 관점에서 정리가 됐고요. 네 가지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로축은 기술축이고요. 가상은 디지털, 100% 디지털, 증강을 아까 보셨죠? 현실에다가 디지털을 덧대는 거. 그리고 그 가로축은 인티메이트와 익스터널. 이게 사실 제가 그 해석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데, 살펴보니까 내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친숙한 거를 인티메이트,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멀리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 관찰을 해도 되는 거, 그 기반들이 중요한 거를 엑스터널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로깅, 가상현실, 거울 세상, 증강현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밌는 부분이 증강현실, 가상현실, 보셨죠? 요즘도 쓰는데 조금 더 트렌디하게 새끈한 말로 요즘은 포괄해서 XR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로깅, 거울 세상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2006년도에 한번 휩쓸었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진짜 요즘 진짜라고 하건 진짜이겠죠. 하지만
요즘 용어로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상황을 반영했다는 얘기죠. 예, 그 과정에서 그러면 요즘 용어로 어떻게 할까? 한번 살펴보겠죠? 라이프 로깅. 그냥 사람들 혹은 사물의 일상을 디지털화 시킨 거래요. 디지털화 시켜서 저장하고 하는 부분이래요. 뭐예요? 내 일상을 디지털로 기록하고 저장하네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등 소셜미디어가 대표적인 얘기고요. 예, 그거 자체가 전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상현실 보셨죠? 예, 100%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거. 예, 그리고 거울 세상. 거울 세상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딱 뒤져보는 거죠.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복제하거나 투영하는 거래요. 아직 저도 어려워요. 그럼 뭔데? 예, 현실 지형을 디지털화 시킨 거? 네이버 맵, 카카오 맵, 구글 어스라네요. 아, 좀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큰 걸까? 라고 생각하더라도 작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책이 있잖아요. 책을 디지털화 시킨 게 뭐예요? 이북. 이것도 사실 거울 세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 예, 현실에 덧대는 거 말씀드렸죠. 자, 포인트가 뭐냐면 라이프 로깅과 거울 세상, 현재 용어로 제정하면 뭘까? 라는 부분이 저희 접근법이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2000년대에 정의된 라이프 로깅, 즉 소셜미디어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거울 세상을 살펴보면 소셜미디어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프로필 중심에서 아바타로 변신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라고 보면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이 현실보다 디지털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뭐냐? 제 이름이 신동형입니다. 예, 페이스북에 있는 신동형이 찐 신동형의 페이스북 사이트가 맞다라기 위해서 제 사진을 다 걸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증명하기 위한 보완적인 관점에서 페이스북, 그러니까 그 디지털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 제가 밥 먹는 친구, 술 먹는 친구, 운동하는 친구, 책 보는 친구, 뭐 여행 가는 친구, 다 거기마다 내 캐릭터와 친구들의 속성이 다 달라요. 예,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도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디지털 페이스북이라는 그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나의 특별한 부분만 보여주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SNS 한 개만 하세요? 네, 저는 여러 개 하고 있고요. 이미 뭐 글로벌로 여러 개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다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페이스북. 조금 더 내가 소셜하다는 걸 보여주는 느낌. 그리고 링크드인. 약간 프로페셔널한 저의 역량이나 아니면 직업 관련된 부분에 프로페셔널리즘을 강조하거든요. 정말 깔끔하고 지적으로 보이게. 인스타그램이 제일 약하죠. 인스타그램은 약간 인싸인 느낌의 그리고 틴더. 저는 대상이 아닌데 젊은 친구들은 약간 이성들에게 자기의 섹슈얼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각각 자기만의 특징과 부분을 채널마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즉 각 채널마다 각각의 캐릭터, 즉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들이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얼굴과 이런 부분으로 변신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페토나 앞서 보셨던 마인크래프트나 뭐 로블록스 등에서 프로필 말고 내가 원하는 모습의 아바타로 활동하는 게 MZ세대의 특징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라이프 로깅, 즉 소셜미디어는 라는 그 메타버스의 시나리오는 아바타가 활동하는 공간이라는 시나리오로 재정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앞서 살펴보듯이 XR로 포괄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의 2020년도의 용어로 제정이 하는 메타버스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XR 기술이 구현되는 공간. 그리고 세 번, 2000년대 초반에 정의된 거울 세상은, 자, 생각해 보시면, 거울, 디지털 복제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이버 맵, 카카오 맵, 구글 어스 있으면 뭐 어쩌겠습니까? 그거 말고 가장 빠른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 역할, 혹은 테슬라처럼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역할 등등처럼 현실을 디지털로 복제하는 걸 넘어서 시뮬레이션에서 예상 결과치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자동화시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요즘 용어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거든요. 왜 디지털 트윈이냐? 현실에 있는
그대로 쌍둥이를 디지털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세 번째, 2020년대 용어로 정의한 세 번째 시나리오는 디지털 트윈이 구현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앞서 보셨다시피 엔드 조건은 아니고요, OR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라이프 로깅, 그리고 가상현실, 거울 세상, 증강현실, 이 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게 사실상 되게 큰 의미였었거든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오하는 엔드 조건도 포함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의드렸던 아바타가 구현되는, 활동하는 공간, XR 기술이 구현되는 공간, 디지털 트윈이 구현되는 공간, 이 세 가지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맞냐? 라고 보겠습니다. 아바타는 뭡니까? 디지털 속의 저잖아요. 또 다른 저. 디지털 미, XR, Extended Reality,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전부 다 디지털이거든요. 디지털 리얼리티,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트윈. 봤을 때는 디지털 미, 디지털 리얼리티, 디지털 트윈 했을 때 디지털 X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제가 메타버스를 2020년대 용어로 재정의한다면 디지털 X로 정의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되는 우리의 일상, 그리고 디지털화가 더 많이 되는 미래를 포함한 게 메타버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다 포함한 미래의 모습은 여기 레디 플레이어 1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아바타, 디지털 미인데 제가 아바타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아바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보다 디지털이 더 일상인 MZ세대, 그러니까 디지털이 더 많이 우리 일상을 그러니까 1잉하고 있고, 그러니까 먹는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아바타, 요즘은 로지 등등 디지털 휴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디지털 휴먼들과도 공존하는 관점에서 디지털화가 현실을 넘어서 더 많이 현실을 더 먹어가면서 확대되는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XR, 디지털 현실이죠. 그 부분은 지금까지 스마트폰, PC, TV도 있겠죠? 를 넘어서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화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디지털 트윈은 우리 일상이 아날로그화가 계속 0101로 되는 디지털화로 계속 변환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지털화의 기반이 점점 더 굳건히 만들어지고 있다. 세 가지를 보면 디지털화가 굳건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디지털화가 더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화까지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 바로 메타버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일상 속에 녹여드는 게 메타버스 일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올 때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메타버스 예전부터 있었던 거 아이가? 메타버스 지금이죠. 메타버스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얘기냐? 라고 보시면 이처럼 나눠서 보시면 다 맞아요. 디지털 트윈, PC가 보급된 40년 전부터 사부작 시작된 게 사실상 디지털 트윈이고요. 과거부터 있어왔고 미래까지 계속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바타, MZ세대가 관심을 받으면서 이런 새로운 소통 방식, 디지털 휴먼과 같이 생활하는 부분들은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20년 전에 사이버 가서 아담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되게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같이 공존하는 디지털 휴먼들도 있는 것 같은 메타버스는 지금 현재, 아바타 관점에서는 현재가 바로 메타버스의 중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은 더 많이 미래 지향적으로 되겠죠. 세 번째,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라고 보면 오큘러스 지금 보시는 분들 다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노베이터, 얼리 어댑터들만 일부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더 부족하고 어렵고 불편한 게 그 XR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관점에서 새롭게 더 미래를 만들 게 바로 XR, 디지털 현실이라는 부분에서
아직 시작도 안 되는 건데 그러면 XR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관점에서 나눠 보시면 예, 조금 더 이제 디지털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말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메타버스의 일상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상 디지털 트윈 그리고 디지털 그 아바타는 사부작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XR 부분은 네, 일부인들의 한정된 그 뭐 제품이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예, 이미 우리는 모르지만 사부작 예, 많은 곳에 접목이 되고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잠깐 외부에 그 앞서서도 살펴봤었던 그 GIF이긴 한데요. 이미 예, 공장에서 혹은 그 포크레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행하는 포크레인 건설 현장에서 이걸 그 그러니까 뭐지 제어하는 관점에서 이미 원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박명수가 얘기했잖아요. 추울 때 뜨뜻한 곳에서 일하고 예, 그리고 따실 때 시원한 데서 일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이미 예, 제조업에서도 예, 위험한 현장 말고 원격으로 조종하는 부분들이 이미 적용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 예, 그 글래스 하나만 딱 끼면 어떤 공간이든 간에 공장처럼 아니면 내가 일하는 워크 사이트에서 일하는 것처럼 느끼는 부분들이 조금씩 예, 적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 제조뿐만 아니라 R&D 관점에서도 이걸 써가지고 조금 이제 새롭게 배치도 해보고 예, 적용도 해보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부분들도 이미 적용되면서 제품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뭘까요? 하드웨어는 예, 새로 사가지고 조금만 실수해도 버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코딩이라 조금만 조율을 하면 예, 버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예, 비용 절감 관점 그 다음에 신뢰도 정확성 관점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작업 현장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 뽑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뭐지 들어오는 비용도 커요. 그 들어오니까 엔트리 비용 자체가 큰 게 뭐냐면 그 기기 제조를 다 딸딸 외우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예,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예, 엑셀 기계 딱 끼면 예, 두 가지 방법이죠. 딸딸 외워야 되는 매뉴얼이 여기서 나타나네요. 그럼 요거 돌려가지고 3번 돌리세요. 2번 돌리세요. 요거는 너무 세게 돌리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다 해서 지적을 해줘요. 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는 선배 엑스퍼트 전문가한테 전화 걸어서 전문가가 같이 여기서 보는 거죠. 아, 요거는 요렇게 하면 잘 되겠네, 안 되겠네, 이런 부분들이 XR 기기를 통해서 제조업에, 예, 좀, 그 고부가치 제조업에 이미 적용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공 부분에서도, 네, 여기서 보면 NIPD, 그리고 군대에서 진짜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테스트하고 교육하면서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일상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도 뭐 요즘 뭐 화상회 관점에서 뭐 저희 회사의 제품인 리모트 미팅이나 줌 같은 것도 사용하는데 그거 말고 예, 그냥 사진 걸어놓는 거 말고 내가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커뮤니케이션도 이미 서비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팅 VR도 있겠지만 저기서 쓰죠. 예, 페이스북의 그 호라이즌 워크 같은 경우에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회의할 때 예, 키보드로 자판으로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화이트보드에서 찍찍 그리는 거거든요. 예, 조이스틱을 뒤로 딱 돌려가지고 쓰면 잘 써져요. 마치 내가 예, 화이트보드에 쓰는 것처럼 점점 더 예, 현실과 같은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구현하는 게 사실상 XR이 그러니까 추구하는 가치이자 지향점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 그냥 커뮤니케이션은 불편할 수 있는데 특수 협업 관계가 있어요. 인테리어나 건축하거나 3D로 제품 개발이 될 거 있잖아요. 그거 했을 때 2D로 하면 CAD는요 3D로 구현이 되겠지만 진짜 안 같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만약에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를 다 모여가지고 직접 막 붙여보고 하거든요. 그거 말고 원격으로 한 공간에서 3D로 이래 돌아가면서 저래 돌아가면서 끼워 맞춰보면서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덕분에 더더욱 네, 그리고 그 소매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서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저 부분이 사실상 진짜인 것 같지만 메타버스, XR로 구현한 쇼핑몰이고요. XR 기기 끼고 마치 쇼핑센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르면서 들고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이미 있고요. 이미 뭐 저 부분도 보시면 내가 직접 착용을 안 해도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는 부분들도 뭐 저 부분은 FX 미러 같은 경우 현대백화점에도 지금 벌써 있습니다. 이미 조금씩 알게 모르게 재밌게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새로운 것들 또 점점 더 완벽한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도 가상은행 이미 뭐 메타버스 관련한 은행 뱅크를 만들고 내년에 출시하겠다는 은행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모니터 안 사주고 XR 기기 끼고 트레이딩 해. 왜냐면 온 사방이 다 모니터긴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테스트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 모르지만 사보자 적용되고 있는 게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의료 같은 경우에서도 이미 일부 적용되고 있고요. 보시면 이미 장기나 이런 걸 스캐닝 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고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지 알잖아요. 그게 아닌 경우에서는 장기 이렇게 들고 봐야 되는 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고 날 수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의료 영역에서도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운동 관점에서도 오큘러스에서 박싱 게임 써보면요, 꽤 땀나고 운동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헬스케어, 의료 부분에서도 XR이 적용되면서 사부작 나타나고 있으니 여러분들 체험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산업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젊은 그리고 학생들한테 가지 말아야 될 산업이 있다. 거기가 어디냐? 라고 말씀드리면 디스플레이 산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이 기본적으로 대형화 그리고 완전 초고화소로 하면서 비싸게 팔아먹는 게 디스플레이 산업의 어떻게 보면 그 비즈니스 모델이긴 하거든요. 근데 XR 중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큰 거 필요 없어요. 요만한 글래스에 혹은 나중에 안경이 되겠죠. 요만한 것만 있으면 굳이 왜 대형 TV로 봐야 됩니까? TV로 보면 100인치인데 XR 기계 딱 끼면 온 사방이 다 TV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뭐 유리나 이런 영역으로 대체가 되지 않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진로 선택할 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회혁신, 원격 사회 관점인데요. 원격 사회 관점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환경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환경 변화, XR, 실감 컨텐츠 환경에서 내가 도시에 있거나 시골에 있거나 예술어 전당에서 콘서트를 보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은 기술적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배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할 때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트럭이 들어갈 수 있고 사람이 24시간 일 못 하잖아요. 8시간 일하면서 갈 수 있는 영역까지만 가능했던 부분이 무인 물류가 되면서 속속들이 어디나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처럼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기술적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도시 집중화의 폐해 확대. 왜 도시에 사냐? 투자한 인프라를 씌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집값도 너무 올라서 뭐 벼락거지라고 하잖아요. 서울에서 10평짜리 오피스텔 만약에 강남에서 산다면 그 가격이면 지방에 가면 한 40평, 50평짜리 주택도 살 수 있거든요. 오히려 10평보다 40평, 50평 살면서 느끼는 생활의 가치가 완전 다르겠죠. 그것처럼 도시의 집중화에 따른 그 이득보다 점점 더 폐해가 더 커지는 상황.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로 지금 계속 전환되고 있잖아요. 뭐 향후에서는 그게 뭐 탄소 중립 세도 내야 되는 등 점점 더 압박감이 나올 건데, 진짜 실제 생활에서는 뭡니까? 그냥 다 부숴야 되거든요. 부수고 낭비하고 오염되는 부분인데,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소프트웨어 코딩 몇 개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탄소 중립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고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 신경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거주 방식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원격 중심의 새로운 일상 그리고 거주 공간의 변화가 차츰차츰 만들어지면서 원격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격 사회 잠깐 구체적으로 본다면 거주 형태 뭐 지금 시티 중심이지만 뭐 외곽, 전원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왜냐? 도시와 전원, 외곽 생활 사이에서 인프라의 차이가 감소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약간 전원이나 외곽에 살아도 라이프 스타일은 얼반 스타일로 살 수 있죠. 왜냐하면 엑스트라 기기 끼면 어디서나 가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좋은 셰프의 음식 밀키트로 다 나오기 때문에 시키면 되니까. 그런 관점이고요. 물리적으로는 이동보다는 많이 이동돼서 사실상 이동하는 거리 자체가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깝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마치 옆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거주가 되면서 집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부분, 그리고 배송 차원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무인하기 때문에 더 속속들이 곳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관점에 보셨을 때는 보시면 거주 방식의 변화, 굳이 뽁닥뽁닥하게 모여서 살고 집세 내느라고 미친 듯이 일해야 되는 시티 중심이 아니라 뭘 좀 떨어져 살면서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사회, 그런 거주 방식으로 변화가 될 것 같고요. 뭐 옛날엔 촌사람, 도시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구분이 없어지겠죠. 라이프 스타일은. 그리고 아시다시피 원격 자체가 일상화되고 있고요. 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PDVI라고 했는데요. Physical Distance. 실제로는 거리가 멀어지지만 더 자주 연락하게 되면요. Virtual Intimacy, VI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디지털 가상세계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떨어져 있더라도. 뿐만 아니라 이거 못 느끼셨어요? 코로나19 시대 때 만나기 싫은 사람한테는 코로나 때문에 라고 말을 하잖아요. 내가 굳이 꼭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서 꼭 만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떨어져 있을 때 나의 안정감과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그리고 원격 근무 일상화되고 있고요. 원격 근무 이번에 코로나 끝나더라도 계속 될 수 있다라는 연구 조사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화상회의로 회식도 하고 파티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예전엔 안 된다가 아니라 요즘 받아들이면서 같이 공존하는 관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배 변화 같은 경우에서도 CS에서 이미 곧 2022년도 시작은 될 것 같은데 2021년도 코로나와 함께 이미 조금 더 많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 같은데 집이라는 공간이 그냥 옛날에는 자고 가족끼리 아침 식사 정도 뭐 하는 공간이었다면 그 속에서 개성도 반영되고 위생과 안전도 보장되고 즐길 수 있고 로봇과 함께 하면서 집의 역할이 훨씬 더 많이 중요해지고 그 과정에서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공간을 찾아가는 게 사람들의 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넓은 공간 못 찾죠. 그러면서 점점 더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안정감과 편안감을 느끼기 위해서 도시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향후에 더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있는 그 주택 문제도 기술적으로는 해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진짜 사람의 욕망이 그게 가능할까? 야, 쇼핑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쇼핑센터, 백화점 얼마나 자주 가세요? 요즘은 쿠팡이나 G마켓이나 11번가나 다 온라인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상황이 반영되고 앞으로 미래 관점에서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자율 무인 배송이 되면서 사람이 일정 부분 무게를 가지고 트럭을 몰고 8시간 일하면서 배송할 수 있는 지역까지를 넘어서 24시간 더 촘촘하게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혁신 관점에서 데이터 경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가 자본이 되어 가치가 매겨지고 거래되는 경제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하고 그럼 조금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생각하면 데이터, 그냥 복사해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정도를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AI가 구동되는 쌀이 데이터거든요. 예.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원천이 바로 데이터이고요. 그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서 나머지 여러 가지가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돈이다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게 더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원래 우린 뭡니까? 현실 자산을 현실 화폐로 사가지고 뭐 생활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디지털 자산도 가치를 인정받고 그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화폐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많이 파급된다. 뭐 쉽게 생각하면 음원, 돈 주고 사는 거죠. 요즘은 또 NFT 적용되면서 그림도, 디지털 그림도 돈 주고 사는, 그러면서 현실,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거 말고도 가상의 디지털 자산, 화폐가 거래되는 경제가 사부작 커진다라는 부분. 세 번째는 부가가치 생산의 요소 결과, 요소 및 결과라고 부르는데, 제가 아마 경제 교과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보시면 밀을 심어서 빵까지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 과정처럼 데이터도 생성되고 전송되고 저장되고 분석되고 활용되는 등 각각마다 부가가치가 부과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업기회 그리고 새로운 그런 변화 등등을 미리 인지하고 활용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폭증할 거고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데이터 중심으로 간다. 최근 들어서 마이데이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데이터가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만 누르면 가져가가지고 승인 받았다고 마음대로 쓰거든요. 내 건데 그거 말고 데이터가 돈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데이터는 내가 주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제어한다. 만약에 쓰려면 내한테 돈 주고 써 라는 관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그리고 데이터 말씀드렸다시피 뭐 생성부터 활용까지 여러 가지 밸류체인이 있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밑단에 있는 가상뿐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하는 현실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 데이터를 생성하는 토지, 건물 등등도 되게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이걸 서포팅하는 현실에 있는 밸류체인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보시죠. 옛날에는 현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디지털이 있었지만 지금은 디지털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실이 있는 것 같은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NFT.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신뢰 기반이 되겠죠. 어떤 분들은 블록체인과 NFT를 가장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자산의 등기부 등본, 내 거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증빙이라고 또 말을 하는데요. 그것처럼 그런 블록체인과 NFT 등등의 기술들에 관심을 가져야지 향후의 디지털 데이터 경제의 활동 상황에서 우리가 소외받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서는 예전에 세컨드 라이프에서 부동산 사고 판 것처럼 사고 팔고 있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야기 2 세션에서는 시야라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MZ세대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MZ세대가 충분히 시야라는 부분을 받아들였을 때 생활 관점에서 메타버스 일상, 사회 관점에서는 대도시의 해체, 원격 사회, 그리고 경제 관점에서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데이터가 돈이 되는 데이터 경제 중심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 있으시겠죠? 제가 지금 이야기 1, 2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조금 더 일반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좀 기술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쉬웠죠? 그 부분을 긁어 드릴 수 있도록 5G, 6G, XR, IoT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